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블랑샤 교재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1950년 이후 부자 나라들의 경제 성장인데요. 지난 한 7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게 됐고 또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지난 7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선진국들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어요. 소득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게 과연 우리의 행복으로 그대로 이어졌을까? 어쩌면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팩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생활 수준,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정말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였는지 우리 데이터를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블랑샤 교재에 나오는 표 10-1을 한번 보세요.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이 4개 나라의 1950년부터 2017년까지 1인당 실질 생산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딱 봤을 때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와, 다른 나라도 대단한데 일본 수치가 이게 진짜 맞나요? 1950년에 비해서 2017년에 15.9배나 성장했다니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짚었어요. 일본은 67년 만에 1인당 생산량이 거의 16배가 뛴 겁니다. 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죠. 미국이 3.8배, 프랑스가 5.6배 성장했는데 사실 이 숫자들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기 힘든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 혹시 매년 조금씩 성장한 게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된 건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복리의 힘, 영어로는 the force of compounding이라고 하죠. 바로 그 힘 덕분이에요. 우리가 작은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나중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딱 그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 성장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70년 동안 꾸준히 쌓이면 원래 크기의 거의 16배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성장이 바로 이 복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표를 다시 보면 1950년 당시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 살았고 반대로 일본은 가장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장률은 정반대였죠? 일본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좀 못 살던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해서 부자 나라를 따라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아, 교수님, 그거 경제학 수업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죠?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억력이 좋네요. 바로 수렴 가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vergence hypothesis. 뒤처진 국가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더 쉽게 배우고 또 자본을 더 빠르게 모으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간다는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죠. 우리 경제학도들은 항상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과연 이 수렴 가설이 현실에서도 딱 들어맞는지 블랑샤 교재에 나오는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까요? 가로축은 1950년의 1인당 소득, 그러니까 각 나라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로축은 그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수렴 가설이 맞다면 이 점들이 어떤 모양으로 찍혀야 할까요? 가로축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가난하게 시작한 나라일수록 세로축 값, 성장률이 높아야 하니까 점들이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런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점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니면 좀 흩어져 있나요? 그렇죠. 꽤 넓게 퍼져 있죠.
물론 일본이나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가난하게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따라잡기 효과, 즉 수렴 현상이 이 부유한 OECD 국가들 그룹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70년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 이 그래프는 국가별 1인당 소득이랑 삶의 만족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가로축이 소득, 세로축이 행복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나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들끼리는 그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예리하게 잘 봤어요. 바로 그 복잡 묘한 관계가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갈수록 행복도는 높아져요. 이건 맞아요. 둘째, 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가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그만큼 똑같이 정비례해서 팍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한계 효용 체감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셋째, 심지어는요, 한 나라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소득은 몇 배나 늘었는데 정작 행복도는 거의 그대로인 경우도 발견됩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름을 따서 우린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 즉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선진국들은 지난 70년간 복리의 마법 덕분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 살게 되었다. 둘째,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더 빨리 따라잡는다는 수렴 가설은 적어도 이 부자 나라들 클럽 안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돈과 행복의 관계는 돈 많으면 행복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더라.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복잡한 관계,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경제 성장, 즉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행복과 꼭 직결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국가 발전의 진정한 척도로 삼아야 할까요? GDP를 대신할 새로운 지표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